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자, 퍼니포 홍상훈, 노영희, 조진우,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그리고 박형광 기자, 저희 겸손방송국의 유일한 기자인데 조금 이따 올까요? 이 양반이 오늘 리포트를 내야 되는데 가만 있어봐. 유일한 기자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자 아니에요? 진행자. 기자였었다. 아, 진행자. 과거형이에요? 네. 네. 홍사훈 기자였었다? 네. 뭐 한마디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네요. 주진우 기자였었다. 이분들은 그냥 땡길 때 취재합니다. 네. 땡길 때. 열심히 하고 있어요, 홍사훈 선배 지금 무인기에 대해서. 자, 무인기 잡았어요. 네. 박형광 지금 그 오는 것도 무인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제가 마음은 그쪽에 가 있는데 진행을 해야 되니까 몸이 안 따라줘가지고. 아니 몸이 거기 가서 거기에다 신경을 쓰면은 이분이 내 프로로 그 거기 꿰차고 앉을까봐 겁이 나갖고 아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의자 뺏길까봐. 지난주에 안 나오셨을 때 어우 뭐 붕붕 나르시던데. 그만해 그거는 이제. 그만해. 내 마음속 깊이 반성하고 있어 지금.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막. 내 맘 아시지? 자, 이 얘기부터 해봅시다. 윤석열 영장 청구됐는데 영장 청구될 줄 알았지 그쪽에서. 저 알았죠. 첫 조사 있지 않습니까? 첫 조사 조사 끝나자마자. 두 번째 질문부터 윤석열이 알아서 두 그래서 번째? 예. 두 번째 질문이 뭐였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부터 알아서 그때부터 땡깡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게 두 번째 질문에서 영장 치려고 하는 거구나. 네. 감 잡아서 나 조사 못 받겠다고 배쨌다. 들어놓은 게 영장 친 거를 알아서 바로 들어놓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충격적인 질문이라는데 그게 김영남 의원님 이거 뭔지 아십니까 혹시?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왜 나오셨어요 그러면? 나오니까 나왔죠. 검사 출신으로 지금. 아니, 노희 근데 변호사 아시는 거 아니야? 그 정도 보안 유지는 돼야죠. 노희 변호사도 몰라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갑자기 봉지욱 기자가 노상원과 김건희 비아폰 통화 기록이 있는 것처럼 SNS 달랑 썼단 말이죠. 예. 아니 처음에 계엄 나왔을 때 버거보살 노상원 나왔을 때 노상원 주변 사람들은 또 안산에 가서 그 아시보살이랑 그 주변 사람들 얘기를 물어봤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로 노상원은 윤석열하고 아주 막역한 사이였고 김건희하고 친했다 이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예. 원래 저기 김용현이 윤석열의 최측근이 되기 전에 그 역할을 노상원이 했다고 얘기해요. 거꾸로? 노상원이 먼저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김용현이 노상원을 끌어들인 것처럼 아니.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로 보도가 됐는데 네. 그게 아니라 노상원을 먼저 알았다고? 노상원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시절에 이제 정치에 입문하지 않습니까? 대권 캠프를 꾸리고 이 얘기를 해준 사람은 누구예요? 소스가 뭐야? 무속인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속인 협회 회장이셔 그 동네.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만 했어요. 그 얘기만. 그 무속인은 자기는 그렇게 들었다. 네,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이 사람이 노상원이 그 신기가 있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기둥서방이었고 그 얘기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맞잖아. 너무 과한 얘기인데 하여튼 그 사람 주장이야. 그 사람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분 얘기가 노상원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윤석열한테 핵심적인 정치나 군사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조언을 해주던 사람이다. 그런 얘기 나왔어요. 노상원을 추켜 세우면 윤석열이 박수를 쳤고 뭐 이런 보도가 있긴 했어요. 예. 그래서 노상원이 윤석열하고 경례를 했다 참. 노상원에게 경례를 했다. 그렇죠.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 노상원이 얘기했죠. 근데 윤석열하고 김건희하고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거기에 저는 건진이 연결해 줬나 해서 노상원과 건진을 계속 알아보고 다녔죠. 그런데 그런 얘기만 나왔는데 이번 수사에서 이 관계가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왔으면 합니다. 그런데 뭐 전화를 했다면 비아폰으로 했겠고 만약에 노상원하고 김건희가 알고 지냈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엄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렇죠. 네. 말이 안 되는 거지. 내란의 공범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죠. 사실은 노상원하고 비아폰으로 통화할 일이 뭐 있어요? 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거 빼고는. 만약에 통화할 일이 없죠. 예전부터 자연인 때부터 아는 사이였다면 그냥 일반 통화하면 되잖아. 그럼요. 비아폰을 통화했다는 자체가 노상원과 계엄 관련성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노상원이 주변에 얘기했던 거
윤석열이 앞으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어찌어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보고 노상원이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집안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인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은 특검에서 꼭 들여다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그 무속인이 자기가 노상원으로부터 들었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고 그렇죠. 네. 원래부터 알았다. 원래부터 알고 자기가 얼마나 실세인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좋아하고 믿는지. 그건 좀 노상원의 과장일 수도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들었는데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렇고 제 방송에서 항상 처음에 나왔을 때 노상원과 윤석열의 관계, 김건희의 관계, 건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키가 될 거라고는 얘기는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저도 얘기 노상원과 그 김건희 씨가 통화가 있었을 것이다. 비아폰 의심해 왔거든요. 근데 하나 드러난 사실은 김용현을 통해서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으나 윤석열과 노상원이 매우 가까운 관계였고 오히려 김용현보다 먼저 알았다.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가까운 사이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김용현이 최측근으로 활동하고 같이 술 먹고 다녔지만 그렇게 캠프 꾸려질 때 초반부터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 분명히 나중에 왔어. 나중에 계엄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인물로 부상한 거잖아. 네. 근데 그 전에는 노상원이 그 역할을 했다는 게 그 증언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취재 못 해봤어요. 노상원이 왜 사람들을 그 롯데리아에서 많이 만났잖아요. 롯데리아. 사람들 많이 만나는. 예. 왜 롯데리아냐? 예. 왜요? 그 노상원이 무슨 고문을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예. 그 회사에 있는 사람이 롯데리아 쿠폰을 많이 줬대요. 그런 데가 있다. 그런 데가 있어. 그래서 그 만나서 네. 버거값 누가 냈는지 한번 취재해 보세요. 그 아마 쿠폰으로 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너무 짜치는 얘기 아니야? 아니 그 노상원의 직업이 그 점집 총무지 않습니까? 뒤에서. 네, 그래서 뭐 알뜰살뜰하게 이렇게 네. 지냈을 가능성이 있네요. 네, 그 김건희 그 전화는 뭐 비화폰 말고 일반 전화도 있잖아요. 그걸 네. 공수처에서는 통화 기록을 다 내역을 확보했잖아요. 가장 그러니까 일가 친척 말고 식솔들 말고 가장 전화를 많이 한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고. 누구요? 전광훈. 전광. 맞아요. 가장 통화를 자주 했더라고 보니까. 맞아요. 예, 예. 김건희 씨하고? 예. 그 제가 정광훈 목사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한 이유가 그 얘기예요. 왜 전광훈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의 얘기가 바로 들려요. 그래서 제가 나 그래서 딱 그때 꼭 정광훈한테 나 이런 거 예수 믿으라고. 물어봐도 되는데 나 밖에서 물어보려다가 지금 밖에서 시간이 없어갖고 그때 왜 그 김건희 그 녹취 나온 게 혹시 그쪽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정광훈 목사요? 아니, 그 직접 통화한 거 녹취 받은 거 그 조선일보 녹취. 내가 원래 이거 밖에서 물어봐야 되는데 급해갖고 물어보질 못했어. 정광훈 목사님한테 좀 달라고 얘기는 하고 있으나 근데 뭐 여러 가지 많이 녹음해놨을 것 같은데. 아니 그분이 그렇게 주시는 분은 아니고 네. 윤석열 김건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그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정광훈이어서 제가 계속 가서 정광훈과 윤석열 한 몸이다 한 배를 탔다 이 얘기를 계속 지금은 어때? 지금도 가깝습니다. 지금도 가까워요? 더 가깝습니다. 그럼 정광훈 목사의 지금 상황 인식은 어때? 상황 인식이요? 예. 윤석열은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김건희는 아유 부부 중에 한 명인데 풀어줘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어찌 얘기하냐면 전광훈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윤석열은 뭐 그렇다 치고 김건희는 지금 그 죄를 다 물어봐도 16개 항목 다 물어봐도 집행유예나 아주 경미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불구속 가족 중에 하나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근데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이 얘기는 서초동에서 듣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듣고 나온 논리구나.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도 저기 김건희 씨는 그래서 자기는 구속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주변에서는 이 김건희 구속은 맞고 윤석열은 어떻게 되더라도 김건희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 김건희가 또 아플 예정이에요. 지난주 목요일 날도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으면서 계속 이걸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레코드를 쌓고 있고. 네,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서 안 된다고 하려고. 아파서 이제 미루려고. 일단 윤석열 안될 것 같은데. 안 되죠. 쉽지 않죠. 근데 윤석열은 계속 초치기를 하든 1시간이라도 늦게 구속되는 게 계속해서 늦게 구속되는 게 목표였는데 뭐
눈앞에 다가 있고요. 구속은. 근데 김건희는 맡겠다는 게 그쪽의 전략이에요. 모든 게 거기가 있어요. 네. 김건희가 통화 또 많이 한 사람이 의외 인물이 또 하나 있더라고. 하여튼 그 공수처 기록에 보면은 네. 난 처음에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들었던 사람인데 했는데 백재권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그- 얼굴 박사 중요한 네. 사람이에요. 관상자. 관상법 그리고 한때 잠깐 나왔다가 쏙 들어갔었잖아. 아니, 그분한테 계속 물어봤겠지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그분하고 계속 많이 통화를 그 백재권이 중요한 사람이어서 그때 옛날에 홍석현 회장하고 자리에서 처음 만났다고 했지 예.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조국 대통령이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언제 용산 대통령실 이전 때도 그때도 갔고요. 백재권 중요한 사람. 김건희 씨가 물어보는 사람이 건건이 그 사안별 달라요. 맞아. 예, 그래서 그 백재원한테도 물어보고 이동학한테도 물어보고 누구한테도 물어보고 막 한 대여섯 명 데리고 이렇게 돌면서 맞아, 물어보는데 신기가 떨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것도 있고 그 중에 천공도 한 사람. 사안별로 점도 있잖아요. 점도. 주변에 전문이 있어 전문. 주변에 그 검찰 선배 중에 아주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큰 우가 있었던 그 큰 문제가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모님 보고 그분은 말이야 이런 사안은 이 도사 이 선생보다는 저기가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 전공이 따로 있구나. 그 중에 3명 정도는 지금 잘렸고 남아 있는 사람이 한 3-4명 지금 남아 있어야지. 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백재건이라는 사람이 아직 남아 있다는 얘기. 예. 근데 변호사하고 그 컨설팅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지. 여러 사람들한테 컨펌을 컨설팅을 받아요. 계속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도사들, 스님들, 스승들, 천공. 근데 이건 뭐야? 김건희 씨는 구속을 막는다. 네. 근데 7월에 큰일이 터질 것이다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한 다음에 천공은 7월에 큰 일이 터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7월에 큰일이 터진다는 게 그렇게 뭐야? 안 말한 정광훈 목사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이 그 사람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7월에 별일이 없다고 하고 자기는 7월에 별일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그 도사나 그 스승이나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못 맞추기 때문에 거기서 말한 7월에 큰일은 이제 구속이라는 얘기였는데 그거 아니라는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둘 중에 뭐가 맞는지를 생각하면서 아니 조건이 뭐가 큰일이 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닐 그러니까 것이다. 7월에 구속이 안 된다. 안 된다고 왜냐하면 자기는. 7월에 큰일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 구속 말고 더 큰일이 뭐가 아니 있는 거야? 대반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반전. 큰일이다. 반전이 나쁜 큰일이 아니라 좋은 큰일이라는 아니 근데 여태까지 그래서? 딱 한 번 맞췄어요. 사실은 석방? 3월에 풀려날 거다. 그거 한 번 맞춘 게 뭐가 있어? 뭐 없죠. 탄핵 아무것도 기각될 거다. 다 틀렸지 여태까지. 근데 이번에는 7월에 하여튼 대반전이 있을 것이다. 네네 천공 스승의 주장입니다. 천공한테는 제가 눈앞에서 사입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네. 너 당신 사입이잖아. 사람들이 나를 그 뭐지 텔레비전에도 안 내보내고 어디에서 막는다 얘기하니 당신 사입이어서 그래. 내가 그렇게 얘기해줬죠. 잘해서 그랬더니 잘했어. 뭐래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그래 나 사입이 맞다. 그래 그렇다 이렇게 찢어가지고 그 영상 없어 그 영상. 영상 있죠. 그 영상. 아, 그 영상이 그 있어요? 영상 좀 찾아봐. 사입이. 아니 뭐지 예수 믿으세요. 목사님한테 예수 수준은 믿으세요. 버릇이 하고 없어요 사람이. 근데 너무 괜찮다. 정광훈한테도 그렇게 좀 말을 해줘야 돼. 정광훈한테 맨날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목사 아니라고. 명칭이 그래도 자칭 목사인데 예수 믿으라.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그 영상 또 있어. 목사가 예수 믿으세요는 옛날부터 10몇 년 전부터 했던 거예요. 예. 네. 정광훈 당신 목사 아니잖아. 목사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근데 정광훈 목사한테 제가 계속해서 쫓아갔던 이유가 윤석열 김건희가 정광훈 얘기를 딱 믿고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한 말이 맞아. 그 두 사람의 생각의 결하고 똑같은 말을 예, 해요. 예, 똑같아. 듣고. 예. 저 뭐지? 그 계엄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다 계엄 통해서 싹 쓸어야 된다는 얘기했고 종북 반국가 세력 다 자유 다 거기에서 나온 단어들. 자, 아니, 나는 주말에 그 광화문 도로 점거 좀 못하게 했으면 좋겠어. 요새 장사가 안 돼가지고. 사람이 잘 안 네, 와요. 요새 아니 장사가 그러니까 안 돼요. 빈 자리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면적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지하잖아요. 신고를 미리 해놔가지고. 네. 네. 스피커하고 의자랑 계약도 그 미리 다 업체들 돼 있고. 돈 다 많이 줘가지고요. 네. 사람이 없어도 거기 돈 많이 의자를 쓰고 있어요 깔아야 지금. 됩니다. 그거 계속 하게 하는 게 좋아요. 돈을 계속 쓰고 있어요. 아 그래서 적들의 군량민을 다 소진시키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나와서 헌금 내야 되는데 헌금 낼 사람은 안 나오고 그 장비만 계속 대하고 있어요. 좋아요 그거. 계엄 이후로 장사가 안 돼가지고 매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영장이 나올 거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그쪽이 제일
변호사님 전공이잖아. 이게 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지금 얘기하는 그래요? 거 들어보니까. 예. 어떻게? 이게 이제 보통 지난번에 2차 소환까지 하고 난 다음엔 한 번 더 해야지 조금 괜찮지 않겠냐 좀 했는데. 안심하려면 한 번 더 했는데 이랬었었는데 그 포인트를 그쪽으로 안 가져가고 외곽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윤석열을 중심으로 놔두고 주변에 있는 그 외곽 조직들을 하나씩 각계 전투를 해가지고 수사를 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들을 짜집기를 해보니까 이게 옛날에 윤석열이 말한 거랑 틀리더라. 그래서 윤석열이가 이제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시킨다. 그리고 그렇지, 중요한 건 그렇지. 거짓말을 시킨다는 거를 이제 얘기를 드러났어요. 뭐 그래서 강의구, 예, 구속실장이라든가. 강의구도 그렇고 김성원도 그렇고 가장 크게 중요한 사람이 한덕수입니다. 네, 한덕수가 다 불고 한덕수도 갔어. 완전히 다 불고 가버렸어요. 한덕수가 그래? 불고 갔어. 네, 네. 한덕수 배신했어? 이미 갔어. 한덕수가 완벽하게 말을 다 불어가지고 딴 사람들이 뭐 더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직권남용이 여기서 예, 완성됐구나. 그리고 국무회의에 안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소집이 안 된 왜 안 사람들. 불렀어 그 사람 6명은? 예, 그 사람들도 지금 화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도 다 확인을 다 해놔가지고. 그 6명 안 부르는 거 왜 안 부르는 거야? 아예 소환을 안 했던. 별 중요한 인물이 소집을? 아니라고 아니 생각해요. 몇 사람만 채우면 몇 사람만 숫자만 채우면 된다고 채우면 되니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11명만 채우면 되는 거였는데. 네, 말 잘 듣는 사람부터 부른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가지고 그 이제 인물들이 원래 변호인을 같이 썼거든요. 강의구 같은. 예, 예. 근데 이제 변호인들을 같이 쓰다가 보니까 변호인들끼리 이렇게 서로 윤석열을 위해서 말을 맞춰주는 게 있었었는데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지적을 하고 니네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특검이 알려줬나 봐요. 그래가지고 실제 이 변호인들이 지금 다 잘렸어요. 사임계내고. 네. 몇 주 전에 저희가 그 김건희 윤석열이 변호사비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싸운다고. 안 예, 예. 아프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건희 이게 16개 정도 되잖아요. 이 변호인만 제대로 쓰려고 해도 수십억 들어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 변호인을 변호사. 해주더라고. 그렇지. 자기네들 변호인이 아니라 강희규 변호사, 김성훈 다른 변호사. 사람 변호인을 그것까지 선임해 하느라고 네. 자기 것도 많이 들 텐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큰데 한덕수가 분 게 결정적이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덕수가 뭘 불었지? 한덕수가 와가지고 다 윤석열이 시켰어. 윤석열한테 안 된다고 했는데 하면서 자기 얘기를 너무 많이 해놓고 여기에서 그렇고 김성훈도 마찬가지고 강희규도 마찬가지인데 한덕수 저기 국가원수였잖아요. 국가원수였기 때문에 영장을 쳐도 도주 증거의 인멸에 이걸만 가지고 칠기는 쉽지 않아요. 도주는 잘 안 되고 증거인멸은 증거인멸 그렇잖아요. 되고. 증거인멸은 되는데 그런데 그렇다 할 그 국정농단 때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직권남용하고 직무유기로 구속영장을 치기가 어려우니까 뇌물을 엮어야 된다 그 얘기했잖아요. 뇌물 얘기를 이번에도 그래서 외환죄를 엮어야 되는데 외환죄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부족해. 그런데 증거인멸이나 그 위증교사 같은 게 딱 떨어지는 게 문서도 있지만 한덕수가 얘기해 놓은 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한덕수한테 거짓말을 시켰다. 윤석열 계속 밖에 놔두면은 네. 이렇게 거짓말 시키고 증거를 위조하고 증언을 위조할 거 아니냐. 예. 그게 나오면 되잖아. 그렇죠. 그걸 한덕수가 역할을 해줬다. 한덕수가 역할을 무섭다고. 무섭다고 했대? 나한테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아니 무섭다는 말을 직접 한 건 아닌데 그런 취지로. 나한테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고 계속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뭐가 얘기가 들어올 수 있을 한덕수 역할 거니까 할 줄 알았어. 그렇지. 그분이 인생에 지조가 있는 분은 아니잖아. 손 미꾸라지처럼 바람 방향이 바뀌었잖아. 그렇죠, 그렇죠. 저 천공 인터뷰 찾았답니다. 그 대목만 봅시다. 그거 사입이잖아. 그 대목. 알겠습니다. 사입이라고 생각해요. 사입이 국민한테 군인을 보냈습니다. 사입이라고 말을 했네. 앞에서 하죠. 자, 우리 박형광 기자 조용히 들어와 있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박형광 기자가 박형광입니다. 잘했어. 좋아. 중요한 취재를 했어. 이거 진짜. 자, 가보자. 우리 단독인데 이거 원래 홍상 기자가 해야 되는데 네. 홍상 기자가 몸이 지금 몸이 불고 아니 관절이 아프고 아니야. 근데 감이 좀 떨어지는 건 맞아. 홍사훈 선배가 계속 무인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국방부나 군인들한테 취재하러 전화를 하거나 보러 가잖아요. 아, 홍사훈이 지금 무인기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일로 온 거예요. 정확하게는 홍사훈 가로치고 박형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홍사훈 기자는 이름만 걸고 실제 취재는 박형광. 역할 했어요. 가로치고 박형광이에요. 실제로는 부사수가 대부분 다 쏘죠. 사수는 그냥
관찰하고 이게 뭐냐면은 여기도 그렇게 써 있는 거. 윤석열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 북한의 반응 보고 박수치고 띄워줘봐요 다시 박수치고 좋아했고 그래서 한 번 더 하라 그랬다. 네. 그게 10월 첫 번째. 10월 3번 보내고 나서 그렇게 네. 됐는데 한 번 더 하라 그래서 11월 그래서 간 거야 무인기가. 11월 간 무인기가 남포시를 갔어요. 그 남포시가 군사 요충지인데 거기를 막 주요 요충지를 돌았대 얘가 경로를 그 드론을 조종했던 사람을 우리 박형광 기자가 만난 거야. 야 박수 일단. 야 잘했어. 야 그래가지고 이게 경로예요 경로. 너 띄워봐 주세요. 처음에 저렇게 가라고 했다는 거야. 저 경로가 문제가 많은 경로였다면서요.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11월 13일입니다. 정확하게 날짜는. 그리고 남포시로 가라고 그 김용대 사령관이 직접 부대 소대장한테 연락을 해서 비아폰으로 비행을 지시했고 최초에 불러줬던 좌표가 저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백령도에서 초도를 스쳐 지나가서 남포시로 진입을 하는데 여기서 온천 비행장 쪽으로 진입을 합니다. 온천 비행장? 빙 둘러서 이렇게 선회에서 위로 돌아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 거네. 맞습니다. 근데 온천 비행장 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근데 온천 비행장이라는 곳이 저기가 미국이가 있는 곳이거든요. 아, 예. 북한의 주력 네. 항공기가 있는 데다. 주력 전투기가 주둔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 굉장히 많은 대공 방어 태세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곳이고. 레이더가 많겠네. 레이더. 예, 레이더도 많고. 그래서 무인기가 들어가면 바로 격추되거나 혹은 그 제밍이라고 하는데 전파 교란을 방해하는 그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무단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아하.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자살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지시를 받았던 소대장이 다시 연락을 합니다. 김용대 사령관한테. 안 이렇게 된답니다. 가지고는 네. 우리가 이거 바로 추락합니다. 왜 이런 그 좌표를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네. 반대를 해가지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끊고 다시 또 전화를 합니다. 김용대 사령관이 소대장한테. 야 이번에 이렇게 가라고 하는 게 다음 혹시 다음 페이지인가요? 아 살짝 바꿨네. 그래서 저기서 뭐 하늘색으로 점선을 보면은 저게 처음 그 두 번째 불러준 좌표입니다. 아 처음에 온천 비행장 가라고 그랬는데 예. 저 비행장은 미국 그 북한의 미국이 그 주력 항공기가 있는 그래서 방공망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저기 가면 떨어진다. 네, 네. 그러니까 저거를 빼고 나머지를 도는 걸로. 네, 저기도 사실 돕니다. 왜냐하면 저기 하늘색을 잘 보시면 저기 노란색을 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늘색은 백령도에서 쭉 가서 아래로 이번에 들어가죠. 들어갔다가 잠깐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서 온천 비행장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조금 달라지긴 했구나.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더 사실은 더 위험한 자, 그러면 경로를 준 겁니다. 그 거쳐가는 데가 잠수함이라고 써 있는 건 뭐예요, 저기가? 그러니까 저기가 해상 기지가 있는 데입니다. 잠수함이 정박하고 그 수리도 하고 뭐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남포시라는 곳이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군사적으로 상당히 매우 민감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저 컨테이너 부두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사실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군 내부에서는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부두에는 군사적 장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잠수함의 어떤 재료들 그런 것들이 적재되어 있는 곳이에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중요한 군사 네. 장비들이 적재되어 있는 컨테이너 부두. 네. 일반 상업 부두가 아니라. 네, 그래서 실제로 실제 비행 경로가 원래 경로도 위험하다고 해서 김용대 사령관한테 이거 안 된다고 했는데 건데 실무진에서 수정된 경로가 김용대가 직접 지시를 한 거거든요. 네. 저희가 더 위험한 게 계곡 사이로 들어가라고 했다는 거야. 계곡 사이로. 계곡 그럼 낮게 가야 되잖아. 낮게 가는 데다 계곡 울리잖아요, 막. 소리가. 더 들키기가 쉬운데 소음기도 촉맥이라고 해서 소음기도 떼버리고 비행을 시키라고 했다. 오히려 더 소리가 크게 들리라고. 들키라고 일부러. 그렇지. 들키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는 높이도 낮게 날았겠네. 800m로 확 낮췄죠. 원래는 몇 메트로 나는 거예요? 원래는 통상 1.2km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시끄러워서. 네. 근데 이거 800m로 낮춰라. 그리고 실제 800m로 낮춰. 소음기를 떼고 그 소리가 더 나게. 그리고 계곡 사이로 들어가라. 계곡 사이로 들어가라. 그것도 위험하다고 했는데 비행 시간이 임박해 갖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띄웠다는 거예요. 또 돌아오고 나서
째밍은 맞은 거지. 째밍 맞았다는 거는 로그 기록으로 확인을 했대요. 비행기가 갑자기 원래 잡혀 찍은 대로 안 가고 팍팍 이렇게 막 꺾여 들어갔다는 거야. 90도로 막. 이거는 째밍을 맞았다. 근데 돌아오고 나서 그 부대장들이 얘가 왜 돌아왔지? 이 얘기를 했다는 맞았는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평양에서처럼 추락하거나 그래서 발각이 됐어야 되는데 왜 얘가 돌아왔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북한이 실제로 일부러 놔줬나? 아닙니다. 실제로 저 지도를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네. 어떤 지도? 첫 번째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두 번째 저 계획상 비행 경로라고 해서 하늘색 저 경로를 보내줍니다. 저렇게 해라. 그래서 저렇게 거를. 입력을 하고 날려요. 근데 왜 실제 비행은 노란색으로 됐냐? 저 컨테이너 부두는 무조건 너무나 위험해서 저기서 무조건 째밍을 맞을 거다라고 실무진에서 예상을 합니다. 처음부터. 실제로 저기서 맞았어요. 아하. 그래서 저기서 통제 불능이 돼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아 그렇구나. 원래는 저 온천 비행장까지 가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네. 못 하고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백령도로 그러면 어떻게 조종해서 돌아온 거예요? 째밍 맞아. 이게 이 어떻게 하냐면 이 째밍을 맞으면 네. 원래 들어와야 되는 값들이 다 들어오지 않고 이 수평 조절이 되는지의 값과 네. 내 머리가 향하고 있는 방향의 값이 들어옵니다. 그것만 들어온다. 네, 근데 그걸로 이제 잘 조정을 해서 들어온 거죠. 그 매뉴얼로 조정해가지고 네, 수동으로 자동이 아니라. 네. 그럼 이거는 그 드론 조종사들이 잘한 거네. 잘한 겁니다. 그래서 사령관이 원래 두 번째 비행도 똑같이 계획이 돼 있었는데 복귀가 됐답니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두 번째를 취소해 버립니다. 싫어했구나. 네. 그렇지. 떨어졌어야 돼. 왜 돌아왔나? 그러니까 안전하게 돌아오는 걸 원치 않았어. 원치 않았죠. 잘못했어야 네. 되는데. 그래서 거기 추측하건대 다른 경로를 찾아보기 위해서 그만두라고 한 거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안 떨어졌으니까. 안 떨어졌으니까. 떨어질 만한. 저기에서 떨어뜨려야 되는데 일부러라도 박았어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 자천됐겠네. 운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제 그 보도에 보면은 그럼 잠깐만요. 그럼 삐라는 뿌렸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한데 삐라를 못 뿌렸죠. 왜냐면은 사실은 저기서 보시면 저렇게 쭉 가서 올라가서 컨테이너를 지도 보여주세요. 돌고 지도. 예. 네. 가서 컨테이너 부두를 돌고 삐라를 뿌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애초에 진입할 때 뿌려야 됩니다. 삐라는. 그냥 갔다가 비슷한 경로를 다시 오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왜냐면 그렇지. 안 되지. 들어갈 때 한번 관측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저기서 보시면 한번 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거 자체가 원래 말이 안 되고 삐라도 돌고 나와서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삐라를 투하하는 좌표를 불러주질 않아요. 이 말이 안 된다 그거는. 그쯤에서 뿌려. 알아서 하라고. 네, 원래는 삐라가 목적이면 삐라의 좌표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걸 안 불러줬다고? 안 불러줬습니다. 그게 삐라 알아서 뿌리는 게 하고 목적이 죽으라. 아닌 거지. 네, 그러니까 그쯤에서 뿌려라고. 그쯤에서 떨어질 거야 이런 말이지. 네. 이게 11월 13일 날 비행이잖아요. 야. 어제 MBC 보도에 보면은 네. 11월 11일 날 그 드론 작전 사령관이 김용대 작전 사령관이 네. 합참 의장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면담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 전전날 예. 저걸 갖다가 보고를 안 했겠느냐. 드론 작전 사령관 김용대가 지 혼자 합참에도 보고 안 하고 나 혼자만이 이거 북한으로 넘어가는 거 이적 행위를 내가 혼자 할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투스타가 네. 겨우. 예.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저거는 드론이 아니고 무인기죠. 무인기입니다. 네, 중량이 150kg이 넘어가면 보통 네. 무인기로 분류하고 그 미만은 조그만 게 드론이라고-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큰 거죠. 저거. 등치가 큰 겁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저도 놀랬던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이번에 보낸 S벳 타입이라고 S벳 그 무인기라고 하는 것이 네. 양방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드론은 네. 동영상을 보면서 현재 상황을 알잖아요. 그렇지. 저거는 양방향이 아닙니다. 들어와야 이 무인기가 찍은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들어와야 들어와야 전송이 도착해야. 안 되는군요. 네. 돌아와야지. 네, 그래서 실제로 보낼 때 입력값을 다 넣어놓고 얘가 실제는 어떻게 비행하고 있는지는 당신은 모릅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게 어. 어쨌든 저 기록이 다 남아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했던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이 그대로 현직에 있습니다. 이거 그냥 놔두겠느냐. 6월 26일 날 지난달 26일 날 그러니까 며칠 안 됐어요. 이때 보안 강화 지시라는 걸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문으로 내린 게 아니고 구두로 지시를 내렸어요. 전부 다. 그 보안 강화 지시가 뭐냐면은 그동안에 그 드론 보냈던 모든 기록들을
프로그램이 일단 그 업데이트 형식으로 해서 그 새로 덮어쓰기 합니다. 그리고 네. 비행 기록들을 그 파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똑같은 파일로 덮어쓰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포맷을 하면은 나중에 포렌식하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덮어쓰기 하면 못 나옵니다. 증거인멸이지. 지금 증거인멸을 하고 있네요. 그거를 시간에. 지금 그 드론 작전 사령부하고 저 무인기 제작한 업체 있잖아요. 네. S 엔지니어링이라고 이름을 아직 그 업체 이름을 말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거기가 같이 들어와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지금 작업하는 중이라는 거야. 빨리 중단시켜야 되겠네. 그러면 난 김용대 그러니까 드론 사령관이 왜 아직도 현직에 있는지를 저 사실 이해를 지금 못하겠어요. 국방부 장관이 지금 인준이 안 됐잖아요. 아직 아직. 네. 공석이죠. 예. 그러니까 명령 체계가 아직 완벽하게 정비가 안 돼서 그 사이에 네. 인멸하려고 그러는 그리고 거예요. 김용대뿐만이 아니고 그 중간에서 지금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사람들, 군인들하고 그 업체 직원들 나중에 큰 죄가 되니 지금이라도 손 딱 떼어야 됩니다. 이거는 같이 그 인멸에 참여했다가는 다 구속될 텐데. 일단 그 비행 기록에 남아 있는 건 딱 두 가지 방법이에요. 저 기체에 남아 있는 게 하나가 있고 저거는 다 없었어요 지금. 근데 FCC라는 그 저 앞부분에 비행기 앞부분에 보면은 일종의 두뇌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CPU랑 메모리 장치인데 이거는 FCC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통째로 다 갈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업체에서. 그거는 이미 다 없어졌어. 뭐 어디 통째로 보관되는 간 다음에 그거를 어디서 보관해 놓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누군가? 그거는 어디 있을 수 있겠지. 그건 특검에서 이제 확인할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남아 있는 게 나는 그거 어디 DCS 라고. 보관해 놨을 것 같아. 누가? 그 업체 사람이. 사실은 저희 이거 다 따로 보관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나오겠지. 업체 전화를 해봤어요. 네. 업체 전화해서 그거 지금 증거인멸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다. 기자님한테는 안 주지. 만약에 따로 보관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확인해주지 않겠다라는 게 그렇지. 그쪽의 대답이었어요. 잘 그 엔지니어링 보관만 업체. 하고 있으라고 당부 얘기라도 좀 하지 그랬어요. 특검한테는 주겠지. 만약에 보관하고 있다면 따로. 자기가 살려면 따로 보관하게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러게요. 당시에 이걸 조종했던 드론 조종사들이 살아있는데 그렇지. 인간이 살아있는데 그걸 숨겨가지고 어쨌든 그 업체가 저게 평양에 갔다는 걸 모를 리가 없고 그걸 갖다가 지금 증거인멸을 하는 게 범죄 행위가 아니라는 걸 모를 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딱 손 띄고 말한 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있다면 그거 빨리 자수해서 특검에 갖다 넘겨야 돼. 다 줘야지. 아니 넘겨야 돼. 박형광 기자 그거 그래야만이 살 한번 수 있어. 취재해봐요. 제가 듣기로는 작년 연말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하기 직전까지 대규모로 무인기하고 드론을 외국에서 수입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그게 거의 국방부 장관선까지는 사실상 이제 오케이가 났었다고 들었는데 왜 그랬는지 그 계획을 실제로 수립한 적이 있는지하고 저게 보면 뭔가 끊임없이 보내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국산 드론 말고 외국산 드론 더 성능 좋은 걸 갖고 뭔가 하려고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수입하려고 원래 했던 게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았나? 폴란드. 네. 자, 취재가 정리되면 이야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속 취재를 더 하고 후속 보도할 게 더 있어서. 네. 그러니까 우리 박형광 기자가 이거 큰 거를 지금 이거 큰 단독이거든요. 비행 경로를 파악했다잖아. 한 조종사를 건 했어. 통해서. 근데 왜 딴 데서 안 받아요? 저번에 내가 겸손이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안 받는 거야. 안 받아. 다른 매체에서 뭔가 안 좀- 받던데. 뭔가 좀 그렇거든.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려야 되는 게 지금 그때 당시 비행했던 이 비행에 관련된 그 관계자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색출하고 지금 보도 그 제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색출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색출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네.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긴 한데 색출한 사람이 이제 나중에 도움이 되는 거죠. 벌을 받을 거니까 색출 열심히 하세요. 계속 보도하고 우리. 네, 상당히 마지막으로. 불안해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색출 당해도 됩니다. 네. 그 잠시 고통이 있겠지만 뒤따른 영광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색출한 사람들이 처벌받을 겁니다. 자, 노미 변호사한테 내가 이거 물어보고 끝내야 되겠어. 그 이상민 전 장관 집에서 나온 그 돈 있잖아요. 수십억이라고 하는데 네. 언론에서는 정확한 액수를 말하지 않던데 기자들 사이에서는 액수가 돌아다녀요. 30억대에 32억이라고 나왔죠. 근데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근데 여기 그 에르메스 가방이라고 했던 가방에 들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돈이. 네. 여러 명품 가방에. 명품 가방이 8점에서 9점.
정도 있었어. 명품 가방에 돈이 가득 있었던 돈이 거예요? 가득 있었었고. 좋겠다. 부러워서 지금 태글 떼지도 좋겠다. 않은 태그 떼지도 가방. 않은 명품 가방이 있었고. 그러면 명품 가방에다가 그 돈을 들고 왔다는 건데 태를 안 뗐다면? 아니 근데 또 그 얘기도 있어요. 무슨 박스 16kg짜리 박스가 또 뭐 몇십 개가 있었었다. 뭐 그런 얘기도 사실은 있어요. 5만 이 돈이 원권이 무슨 들어있는. 돈이에요, 대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돈이 아무리 뇌물을 주더라도 그렇게까지 돈을 주는 너무 게 이상한 아니다. 형태잖아. 네, 어. 게다가 이상민 장관이 옛날에 그렇게 뇌물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던 사람도 아니어서 그 돈은 이제 윤석열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받았을 것이다. 이제 그리고 그 돈은 실질적으로는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남의 돈 받아놓은 거다. 지인 돈이다. 이제 그렇게. 남의 돈이라고요? 네, 처음에 그 돈은 자기 돈이 아니라 그랬어요. 지인의 돈을 자기가 처음에 받아. 돈이 없다 그랬어 아예. 네, 없다고 했다가 신고 금액 0원입니다. 없다 그랬다가 이제 신고 금액하고 무관하게 그런 건 없는 돈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몇 백만 원 정도 이제 자기가 금고에 넣어놓은 조금 집에 보면 보통 금고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한 1억까지도 1억 넘게 들어가게 사실 들어가는데 자기 주장은 몇 백만 원짜리 그냥 넣어놓는 돈이었. 비상금 금고였다. 정도 뭐 이런 성격?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아니다 이거 더 많지 않냐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야 남의 돈 맡아놓은 거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남의 돈 맡아놓은 게 남의 돈이 32억 정도나 맡을 수는 없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요. 아, 이상민이 남의 돈이라고 말을 네, 했어요. 지인의 돈이라고 그랬어요. 지인의 네, 돈? 지인 지인의 누구? 돈. 그건 그래서 많아. 우리는 얘기 안 그 했겠지. 지인을 우리는 윤석열 아니야? 김건희 아니. 나는 안 말했는데 이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김건희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우리는 최근에 받은 돈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금액이면 네. 그게 그걸 몇 년씩 그렇게 쌓아놓지 않아요. 1년이 안 됐을. 네. 왜냐면 관사에다가 남의 돈을 맡아놓지 그러니까 않아요. 그리고 보통 남의 돈은 그런 에르메스 명품백에 담아서 보관하지 않아요. 아니 받을 때 아예 줄 때, 줄 아니,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누군가 줄 때 에르메스 어. 백 안에다가 돈을 넣어서 그 지인한테 줬을 거고. 그 형식이 딱 뇌물의 형식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격식을 차린 뇌물이에요. 그렇죠. 그 정도면. 자, 그러니까 이 돈 박스떼기가 아니고 이 돈 쓰십시오 하는데 박스에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돈조차 에르메스라고 하는 네. 구하기 어려운 명품 가방에다가 그 7개, 8개면은 그게 3천만 원짜리가 최하고 그냥 비싼 건 3억짜리도 가방 자체가 가방이. 그러니까, 가방도 억대 가방에다가 네, 네. 거기다가 수십억이 들어갔다 이런 그러니까 거잖아. 어마어마하게 상대방에 대한 존경. 예우를 극진하게 한 뇌물이죠, 사실은. 아니 근데 뇌물 보관한 것 같은데. 뇌물일 가능성도 있고 저는 특활비일 수도 있죠. 이상민의 역할을 봤을 특칼비면 때 명품 가방에 안 들어있지. 칼비는 아닐 거예요. 그렇지. 이상민이 자 계엄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직 드러나진 않았습니다만 계엄과 관련됐는지도 지금 수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돈에 대해서. 그래서 돈의 성격을 세 가지로 봐요. 하나는 잠깐만 있어봐. 얘기 좀 해보게. 아니 좀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별거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야. 자 이상민이 계엄 때 바닥을 드러내려고? 계엄 때 중요한 그거 역할 하나 잡았어. 알았어. 아니 나 알아봐야 된다고. 자 계엄 관련돼서 계엄과 관련된 돈이면은 에르메스 백에 안 넣어놔. 자, 사각 박스를 치. 그런데 이상민이 돈이 지금 장관이 되고 그리고 최근에 얘기하지 마라. 아저 여기 저를 쳐. 야, 지금 날 좋아하는 거야 홍사원이. 왜냐면 왜? 내가 혹시 실책까봐 일부러 주진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야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는 야, 모든 모든 사안을 당연히 그쪽으로 잡네. 계엄 관련 돈이다? 어. 아니면은 누군가 맡긴 것이다? 아니면 본인 뇌물이다. 돈이다. 본인의 뇌물이다. 셋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두 번째지 그 무슨 본인 돈을 에르메스 백에 뭐. 그러니까 어. 본인 돈은 아닐 것 같아. 그래, 아니, 자기 지금- 돈이었으면은 지금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 뇌물로 누군가가 그걸 그리고 받고 검찰- 들킬까봐 네. 이 사람 집이면 안 들키지 않을까 하고 맡긴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치. 왜냐면 그 2월달에 이게 걸린 거예요. 올해 그렇지. 2월달에 2월에. 어. 나온 건 7월이지만. 자 계엄 이후에 수사를 받는다는 건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돈을 맡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근데 관사를 설마 자기 관사를 털 거라고 생각 못했겠지. 아니요, 털죠. 잡혀가죠. 이 사람은 잡혀가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체포 대상자잖아요. 관사에서 나온 거야? 자택에서 나온 거야? 관사라고 나왔어요. 관사에서? 관사는 자택이라고 하지 않았어? 아니 자택이겠죠. 아니, 기사에는 관사도 관사라고 있고 나왔어요. 자택도 털고 하지 않았나? 그렇죠. 12월 계엄 이후에 이상민은 매우 중요한 그 계엄 종사자로 수사를 받을 게 뻔한데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돈을 그게 이상한 지점이야. 돈을 맡겨놓을 리가 없고 근데 본인 돈도 그렇게 둘 리가 없지. 그렇죠.
자, 그런데 계엄에서 특별하게 생각해야 될 게 계엄이 고도의 법리적 행위라고 생각할 거고 정치 행위가 아니라 법리 행위고 하나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전쟁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상목한테 야, 돈 준비해라. 그래 문건을 근데 줬다고 그거를 생각하는데. 에르메스 백에 넣어가지고 일단 그러니까 그게 설명이 그게 안 설명이 된다니까. 안 돼. 에르메스 그 사람들이 에르메스 들고 다녀 집에 이렇게 구석에 아니, 갖고 아니. 갖고 근데 다니고 이게 있는 두 거예요. 가지가 아니야, 이제 아니야, 일단 JTBC 보도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 관사에서 32억 상당의 현금 다발이 발견이 됐다. 20kg짜리 사과 16박스. JTBC는 이상민 자택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니 아파트 여기 화면까지 관사라고 나온다니까 JTBC에. JTBC? JTBC 지금 기사 내가 그대로 읽어주고 털었겠지. 있잖아. 한 군데만 털었겠어. 근데 어쨌든 당연히. 이 기사에는 이게 언제적 기사냐면 7월 3일 기사인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관사에서 32억 상당의 현금 다발을 발견. 저기 자택이라 와 지금 이상민 자택서. 아니 저 기사 깜짝 놀랄 거예요. 정말 난리 났네. 예. 덕의 최신인가 봐. 덕의 자택. 최신인가 봐요. 예. 어쨌든 그 두 가지가 나오네요. 예. 32억? 32억이라고 나왔어요. 그게 32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에르메스 가방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가방이 맞다. 그런 가방이 실제로 있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뇌물이야. 에르메스 백 따로 받고 돈 따로 받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돈을 그 백 안에 넣어놓지는 않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꺼번에 온 거예요. 그렇죠. 한꺼번에 온 선물이고 그거는 정말 극진히 예우한 거예요. 에르메스 백이 실제로 있었고 그 안에 돈이 그렇게 현금 다발이 있었으면 이거는 아주 그 높은 최고 수준의 뇌물이죠. 그렇죠. 네. 어차피 곧 이상민 이제 소환될 거 아니에요. 그 뭐 당연히 물어보겠지. 그 돈 주인이 이상민 장관이 아닐 가능성이 있네. 내가 빌려줬다고 하고 싶다.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관급 정도에게 주는 것 치고는 약간 과해. 그래요. 과래야 과래. 너무 극진해요. 네, 너무 극진해. 그럼 얼마 받아요? 장관들?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그냥 감으로는 좀 과해.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이 원희룡 장관 전 장관 지금 그 출국 금지된 거죠 지금. 네, 관련 그러면 저거 금지됐어요. 원희룡을 때리는 것은 김건희를 소환하기 직전의 상황인데 예. 거기까지는 갔나 보지? 일단 원희룡 전 장관은 이른바 1타 2피잖아요. 그러니까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뿐만 아니라 삼부 토건과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원희룡 전 장관은 불러서 물어볼 게 많죠. 사실 그 충격으로 보면은 다른 무엇보다도 양평 고속도로가 저는 그 만약 그 우리가 의심하는 대로 밝혀진다면은 가장 아마 쇼킹한 걸 거예요. 기존의 국책 사업을 갖다가 권력을 이용해서 휘 바꿔버린 거 아니야.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생각해서 충격 덜 받을 것 같아. 역시 그랬구나. 나만 충격받는 건가? 삼부 토건이 더 쇼킹할 것 같아요. 난 그리고 진짜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삼부 토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감원에서 이거 갖다 100억이든 600억이든 지금 해서 주가 조작 혐의가 있다 해서 검찰에 강제 수사를 넘긴 거잖아요. 네. 이복현은 이제 검찰의 시간이 됐다 하고서는 넘겼잖아. 검찰이 다시 퉁해버린 거잖아. 그렇지. 우리가 수사 안 하고 니들이 다시 해. 똥은 니네가 치워 이런 거지. 나 그 검찰이 정말 이렇게 비겁할 수가 있나.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강제 수사. 수사권이 없는 곳에서 수사하라고 줬더니 다시 수사권이 없는 대로 되돌리는 게 어딨어. 나 이게 정말 이런 검찰이 필요가 있느냐 도대체. 그리고 이런 데다가 지금 그래도 무슨 놈의 특활비를 이런 데다가 줘. 자 주제가 다음으로 넘어갔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